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자였지만 협력 파트너가 됐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화답하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은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 후보에 올랐다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된 이재봉 교수가 자신은 알려진 것과 달리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위안부였다고 말하려면 증거 수집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까지 묶여있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드론 공격이 시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푸틴 성향의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낮에도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건조특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등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연대, 협력해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게 104년 전 독립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 모든 걸 던졌던 선열을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곱씹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세계사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고통받았던 과거라고 규정하며 미래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기념사에선 독립이 10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자유와 조국, 미래와 번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 반면 평화는 한 번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3.1절인 올해 기념식은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애국지사 또 독립운동가 후손과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하며 시작됐고 독립유공자 포상과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관계 가늠자로 불리는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손짓했습니다. 북핵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통점으로 일본과 다방면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5분 20초, 이례적으로 짧았는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는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언급했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이번엔 대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1300자 남짓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5분 20초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가 13분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가 15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은 담기지 않았고 일본의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일본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언급했는데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이번엔 더 나아가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유인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향을 내놨던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대북 메시지 역시 없었습니다. 대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본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간 쌓여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 조율 중이라 많은 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104번째 3.1절을 맞이해 우리 동포들이 기념행사를 통해 3.1운동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되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3.1운동 기념사에서 일본은 함께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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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104년 전 3.1운동의 만세 열기가 재현됐습니다. 제1대한민국 민단이 주최한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 평등을 내세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독립의지를 끊임없이 알리며 희생한 순국 선연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신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노동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역대 3.1절 행사에서 한국 대통령들은 일본을 향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본과의 깊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화답했습니다. 我が国にとって韓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 다만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가시적 성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니라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합적이고 세계적인 위기 극복과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포함됐다며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세계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국권을 잃고 고통을 받았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일본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상처를 계속 덧내는데도 윤 대통령은 상처가 다 아문 것처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선언했다고 규탄했습니다. 3.1절 기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짧은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선 이후 두 번째 만남인데 5개월 전 국군의 날 행사 때처럼 대화 없이 악수만 하는 어색한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가 서 있는 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고개를 숙이며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스치는 듯한 짧은 만남에 담소는 없었고 악수만 하는 어색한 모습이 또 재현된 겁니다. 대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기념식 이후 이 대표는 시민 주최 3.1절 장외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배상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책을 거론하며 3.1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독립국임을 제대로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거취를 압박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투표한 의원들을 색출하는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흔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반란표라고 얘기를 하고 색출을 하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국민들은 반란표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정의표고.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1절부터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남은 회기에도 쌍특검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대치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여러 말을 남겼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격돌은 마치 재판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한치의 양보도 없던 논리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갈 거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벌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개 설전은 마치 법정 공방 예고편 같았습니다. 추가 물증은 없었지만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사업으로 규정하며 가게 주인 몰래 휴대전화를 싸게 팔아 넘긴 영업사원에 빗댔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시장으로서 돈을 더 못 벌어들인 게 죄가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 장관은 133억 원이 청탁 대가로 전달된 건 사실이고 기업들이 이 대표를 믿지 못해 건건히 확인하고 돈을 주는 이른바 후불제 방식을 동원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혜택을 보는 건 성남시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당장 구속은 물 건너간 만큼 검찰은 이 대표를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의혹으로 먼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이 검찰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는 본의장에서의 논리와 방어 전략을 그대로 펼칠 거로 보입니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백현동 개발이나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로 신병 확보에 나설 길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책임을 서로 추궁하며 당이 분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SNS에서 지금은 표결 결과가 누구 책임인지 따져 물을 때가 아니고 민주당이 일치 단결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소통을 강화해 의원들의 마음을 크게 하나로 모으는 일에 주력하면서 원내를 총괄하는 자신도 의원들 생각과 뜻을 모으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 후보자에 올랐다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된 이재봉 교수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거라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존재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 7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재봉 후보자가 42%를 조금 웃도는 득표를 얻는 데 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합의된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후보자를 올렸으면 그동안에 오래된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해줘야죠. 야당에선 이 교수가 과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말한 류석춘 교수를 옹호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부결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결 이후 처음으로 이재봉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교수는 당시 성명에 참여한 건 이 교수 발언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강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기소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였다고 말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국제학회에 보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한다는 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선 민주화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사건 전개 등에 대해선 학자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이재봉 교수는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 국회에서 이 교수 임명 표결을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가구 등의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작은 평형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9억 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의 다주택자까지 수도권 단지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둔촌 주공 등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둔촌 주공은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인데 조합에서는 전국의 다주택자 청약까지 몰릴 경우 완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상 선호도가 괜찮은 데다 분양가 10% 할인까지 내세운 안양시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새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뭔지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언어 폭력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늘었는데 사이버 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 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갈치가 사이버상으로 이제 되어 계좌이체가 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 때로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 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 지도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이른바 특수작전이 이렇게까지 오래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CNN 등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꾼 주요 무기를 손꼽았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기갑부대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진격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아세운 건 미국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었습니다. 한 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제블린은 수직으로 낙하하며 전차 포탑을 타격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9개월 동안 전차 전력의 40%가량 1000여 대를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전과에 고무된 듯 제블린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Realize how many lives you saved? Yes, sir. No, you really do. And you make a gigantic difference for the rest of the world too. I mean. 제블린이 전쟁 초반을 대표한다면 하이마스는 지난해 후반 전세를 좌우했습니다. 사거리 70에서 80km의 하이마스는 10m 이내의 정밀성으로 러시아가 장악한 공항이나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켰고
병참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황을 바꾼 세 번째 무기는 러시아가 전쟁 전에 이미 우려를 표시했던 튀르키예산 바이락타 드론입니다. Сообщений о применени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беспилотника «Байрактар» по позициям на Донбассе. Мы сейчас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ерепроверяем. 바이락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레이저 유도 로켓은 러시아의 전차와 포대, 군함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바이락타의 인기는 우크라이나 군이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지금은 바이락타의 효용성이 줄었지만 튀르키예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승은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드론 공격이 시도된 이튿날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시각 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목표물에 대해서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으나 모두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6대는 방공망에 격추됐고 넉 대는 전자전으로 무력화됐다며 사상자 등의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위해 외화 벌이를 해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대북 신규 제재안을 보면 불법적인 외화 벌이와 정보 수집을 벌여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과 노동당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와 박화성 등 2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콩고 아콘데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동상 건립 사업 등으로 돈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밤에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도 잔해더미 아래 많은 사람이 깔려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멈춰선 열차에서 계속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내부는 아직도 시뻘겋게 타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손된 열차는 당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현지 시간 28일 밤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Κατεβήκαμε κάτω, είχε πιάσει φωτιά δίπλα μας και είδε το παιδί εδώ μια τρύπα, οπότε καταφέραμε να βγούμε όλοι από εκεί που ήμασταν. 여객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 수십 대가 투입됐지만 충돌 상황이 심각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에 사고가 난 데다 짙은 연기로 뒤덮여 크레인과 특수장비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DPA 통신과 현지 언론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잔해더미 아래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Κολοτούμπες, σβάρνισμα στα πλάγια, φωτιές, καλώδια να κρέμονται, τζάμια σπασμένα, κόσμος να ουρλιάζει, κόσμος παγιδευμένος. Να πρέπει για να φύγεις ήταν 2 μέτρα ύψος από εκεί που πηδήξαμε και από κάτω και σίδερα σπασμένα, αλλά και τι να κάνεις. 당국은 사고 당시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고 불꽃이 튀면서 열차가 급정거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발생한 기차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지 공관을 통해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리스 당국도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화하는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 한국의 파트너라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또 복합적이고 세계적인 위기 극복과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포함됐다며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세계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국권을 잃고 고통받았다는 표현은 일본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괴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갱도로 유한소로 강제 동원한 건 아직도 펄펄 끓는 아픔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만 보면 이 상처가 이미 깨끗이 아물어버린 듯합니다. 정의당도 3.1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라고 혹평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들이 있던 일렬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한 윤 대통령은 이후 옆자리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악수를 청했으며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건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5개월 만이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 후보에 올랐다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이재봉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알려진 것과 달리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위안부였다고 말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국제학회에 보내는 등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18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사건 전개 등에 대해선 학자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면서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1절을 맞아 세종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개양한 세대가 나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장기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내려졌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3.1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한 세대의 국기 개양대에 오전부터 일장기가 내걸렸습니다. 3.1절을 맞아 다른 세대의 국기 개양대에는 태극기가 걸렸지만 이 세대만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개양한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파트 주민들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는 3.1절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분개했습니다. 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했던 게 좀 더 황당하셨겠어요. 충격이죠. 뭐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 다양성 범죄에서 좀 벗어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일장기가 내걸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가구를 오전에 방문했지만 세대원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전 연락 받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기 다루는 거 맞냐고 했더니 시인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장기를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개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개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경찰과 시청 공무원 등이 방문해 일장기를 내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장기가 내걸렸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전 내내 일장기가 내걸려 있더니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일장기가 내려갔습니다. 일장기를 왜 3.1절에 내걸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세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 걸으실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을 기리는 3.1절에 일장기 개양 논란이 벌어져 공분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날선 신경전 속에 막바지 당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원 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휴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포문은 안철수 후보가 열었습니다. 전날 김기현 후보와 함께 대구 연설회의 모습을 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았다며 이른바 김나연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갈연대라고, 사실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린치를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마치 끌어오는 듯하게. 이미 안 후보는 넘어섰고 결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겠다며 호언장담한 천하람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김 후보가 다시 김나연대를 띄운 건 초조함의 상징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제는 태세 전환해가지고 아직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또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김기현 의원이 이용해 먹는다라는. 2박 3일 동안 핵심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을 훑으며 당원들을 만난 김기현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집중했습니다. 안 후보를 향해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남을 뒤에서 끄집어 당기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잘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더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가자.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은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선거인단 비중이 가장 큰 수도권 연설회와 마지막 TV 토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의 당선인이 나와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승부가 결정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수출 전선에 들이운 먹구름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3억 달러 적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225억 원 수준입니다. 적자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1월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12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진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가 난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우선 수출액이 5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대중국 수출액도 24.2%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54억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19.7% 늘어났는데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은 줄었지만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비해 가스 수입이 늘었습니다. 석유, 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촘촘하고 다각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6,85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 원인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며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의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서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돼요. 가령 종로상가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을 부과한다면은 그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논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드론 공격이 시도된 이튿날, 이번에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표적인 친푸틴 성향의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4시간 동안 크림반도 목표물에 대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6대는 방공망에 격추됐고 4대는 전자전으로 무력화됐다며 사상자 등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이곳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함께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콜롬나 등지에서 드론 공격이 시도됐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돼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경의 보안과 방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Под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участо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Сейчас там развернута группировка,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органов.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전에서 푸틴과 동맹을 자처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老朋友相见啊，感到十分高兴。上一次见面是去年9月份，在萨马尔罕，也进行了很好的交流。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бело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시 주석은 리틀 푸틴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냉전적 사고와 세계 경제의 정치화 도구화를 중단하라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번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전쟁 당사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쪽을 편드는 내용은 없었다며 중재자 입장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연설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기념해 정부 조직법에 서명하는 기념식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연금 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합니다. 보고서에는 민간자문위가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그간 논의한 정책 제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전지훈련을 마친 WBC 대표팀이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우여곡절 끝에 전원 무사 귀국했습니다. 애초 어제 새벽에 귀국 예정이었던 이강철 감독과 이정우, 김광현 등 선수단 22명은 미국 국내선 비행기 결함으로 버스로 LA까지 이동을 한 뒤 급하게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반나절 늦게 귀국했습니다. 소속팀 샌디에이고 스프링 캠프에서 몸 만들기를 해온 김하성도 대표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 오늘부터 대표팀 마무리 훈련에 합류합니다. 이강철 감독과 선수들의 귀국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하석이는 뭐 우연찮게 같이 옆에 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타순도 어떻게 쓸까도 서로 이야기해보고 에드먼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뭐 자기보다 훨씬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경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한국에 또 왔고요. 당연히 미국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 감각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까지 애리조나 갔던 것 중에서 제일 날씨가 안 좋아서 고척돔에서 훈련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고척에서 훈련하는 동안 또 열심히 잘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산림 37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잡혔던 산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은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1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아직 민가로 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날이 어둡고 경사가 심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불길을 잡고 숨은 불씨를 제거했지만 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구분 응선에서 불이 다시 살아났다며 일단 방화선을 구축한 뒤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전기차 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일 사무실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난 것 같다며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30분 만에 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주민 A씨가 팔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한 평양문화보호법에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자신들이 입수한 문건에 평양문화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조항이 소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처벌 조항을 보면 괴뢰 말투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이 표기된 인쇄물이나 그림 등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날이 다소 춥겠습니다. 특히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강원과 충청, 전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 대관령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5에서 6도나 낮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낮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내려가면서 출근길 공기가 무척 차가울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안동은 영하 0.3도, 춘천은 영하 0.6도로 어제보다 1에서 많게는 7도나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는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은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